자, 이건 뭐예요? 생활용 숙박시설. 이건 어떤 걸 얘기해요? 네, 보통 줄여서 생숙 이렇게 부르는데요. 생숙? 이 레지던스라고는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오. 겁니다. 이 레지던스가 바로 생숙입니다. 이 호텔하고 비슷한데 핵심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 이 생숙, 생활용 숙박시설은 2012년에 국내에 들어와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는 좀 다르게 이 생숙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로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관광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위생, 소방, 안전까지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최근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이 생활용 숙박시설은 18만 5천 실이 있는데 이 중에 이 준공이 완료된 게 14만 1,000실이고요. 이 가운데 숙박업 신고를 한 게 8만 실 정도밖에 안 되고 용도 변경을 마친 곳이 18,000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둘러싸고 사실 그동안 정책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부침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처음 도입된 취지는 그 장기 외국인들을 이제 이 숙박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었는데 2020년 전후에 아파트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그리고 생숙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은 청약 통장이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뭐 양도세나 종부세 부과 대상도 아니고요.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택이 아니니까 그런 네. 건데 거주도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숙박시설로 쓴다면 장기 투숙은 가능하겠지만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점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마치 아파트처럼 분양을 하게 된 거죠. 투기 수요도 또 여기다 몰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거나 아니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시설로 이용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투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된 건데 그래도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걸 속아서 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나는 속아서 이걸 분양받았는데 여기에 과태료까지 내란 말이냐? 그런 것들 때문에 이행 강제금 시점을 2023년 9월에서 지난해 말까지 한 차례 좀 늦췄고요. 또 국토부는 작년 10월에 이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숙박업 신고 기준도 낮추고 또 용도 변경 절차도 간소화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 부과 시점도 내후년 말까지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면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단호박 소장님께서 네. 딱 오늘 단호박하게 말씀해 주실 게 하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권하지 않는다고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실 외형만 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주택이라고 착각하고 분양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주택이 아니라 이 숙박시설인 거죠.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는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이쪽으로 오피스텔과 생숙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뭐 분양 사기 같은 피해 사례들도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취득한다라는 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숙박업을 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것과는 성격이 아예 다른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숙박업 허가를 그럼 잘 받을 수 있냐? 이거 허가받는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다가 적발되게 되면 이행 강제금까지 물게 되는 거죠. 그 대행 구매라는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제가 약간 잔머리를 굴려 생각해봤는데 그 공유 숙박 플랫폼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내 집을 주는 거야. 생숙을 주고 대신 좀 해주세요. 어때요? 그것도 숙박업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요즘처럼 이제 K컬처 붐을 타고 외국인 관광객들 몰려드는 시기에는 이런 공유 숙박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집을 쓰지 않는 동안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돈을 버는 그런 단순한 구조로 생각하고 야, 이걸로 용돈벌이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집을 좀 처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공유 숙박 플랫폼에 그 집 올려두고 여러 차례 수익을 올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명백한 숙박업이거든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은 숙박업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럴 땐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숙박업으로 제대로 등록만 하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힘듭니다. 앞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 숙박업 제도가
대단히 복잡하고 이 진입 장벽도 높거든요. 이 숙박업종 체계가 27가지나 됩니다. 제도별로 영업신고 절차까지도 다르고 요건도 각각 다 다르고요. 이 절차 이행까지 또 걸리는 시간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6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당연히 다 이렇게 공유 숙박 플랫폼에다가 일반 주택 올려서 단기간 어떻게 수익을 올려보겠다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건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불법에 가깝거든요. 미신고로 운영하게 되면 이 플랫폼에서도 제재를 합니다. 예약을 아예 차단하거나 이 계정이 정지될 수 있고요. 지자체에서 단속이 나오면 과태료나 이 벌금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투자 방법인 거죠.